이거 설명하다 보니까 사실상 강의의 3분의 1은 그걸로 채우게 되더라고요. 이럴 책을 하나 쓰자. 그래서 그 빈 부분이 뭐였냐면 대충 1850년에서 1900년 사이죠. 거기 한 50년간인데 그 시기에 이제 이른바 고전 예술에서 우리가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현대 미술로 넘어가는 과도기 이행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큐에 쫙 쓰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책을 낸 거고요. 그 제일 잘 팔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책에 보면은 그렇게 중요한 라인을 잡아준다 같은 설명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와서 미술사라고 하는 걸 보면 어떤 시대별로 사조라는 게 있지만 그 시기에는 그 사조를 경험하면서 지금이 뭐에서 뭐로 넘어가는 시기다라는 걸 알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뭐 기술이 발전하거나 그래서 물감을 어떻게 갖고 나갈 수 있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입체적인 방식의 연출이 가능할까라는 고민이라든가 그게 건축과 미술이 서로 어떻게 보면 관계를 주고받기도 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라서 쭉 훑어서 라인을 정리하시면서 새롭게 알게 되신 것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조금 더 대답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요. 1850년대 이후부터는 압니다. 굉장히 의식적으로 그걸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큰 차이가 없었어요. 한 500년 동안은 그냥 물론 이제 그 안에도 막 바로크도 있고 로코코도 있고 뭐도 있고 하는데 그 차이가 크지 않았고 아마 그들은 그렇게 큰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1850년대부터는 이른바 모더니즘이라고 하잖아요. 모더니즘은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옛날에 예술은 아름다움이 목표였죠. 아름다움이 아니라 새로움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과거와 자기를 그 선을 긋는 거죠. 이제 그 낡은 거고 내가 새로운 것이야. 그전에는 이제 좋은 것은 항상 다 과거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술의 목표, 예술의 이상이 고대 그리스 조각작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것은 옛 것이었는데 어느새부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아파트 딱 들어갔습니다. 가전제품 어떻게 할 겁니까? 아파트 인테리어. 80년대만 해도 우리는 뭐 했냐면 그 인사동 인테리어 있었잖아요. 이렇게. 문짝도 갖다 놓고 막 삼순이가 막 우에와가 돌고 요즘 그렇게 안 하죠 여러분들. 그건 바로 뭐냐면 미감이 확 달라졌다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 낡은 것은 이제 이른바 후진 것 그 다음에 항상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적어도 사실주의 이후에는 예술가들이 상당히 의식적으로 그걸 했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잘 알고 있었으면 상당히 그걸 아주 명확하게 의식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건축과의 관계였네. 건축과의 관계는 그거는 글쎄요. 그렇게 있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데 뭐 전혀 없진 않지만은 건축과의 관계 같은 것들은 좀 뭐랄까 그다지 이렇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다른 것들이 있는데 오늘날은 이제 건축 자체가 하나 예술 작품이 됐기 때문에 특히 1960년대 이후에는 모더니즘 이후에 이제 포스트 모던들에서 여러분 길바닥 나가면 용도를 모르는 이상한 모형을 하고 있는 건물들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포스트 모던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그냥 실용적인 것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건물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조각 작품으로 보고 그래서 그 건물에 용도가 있어서 찾아온다기보다 용도가 있어서 찾아온다기보다도 건물 자체를 예술 작품으로 즐기러 보러 오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DDP 같은 건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포스트 모던한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예술과 건축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게끔 가는 경향이 있지만 그 전에는 그렇게 본질적인 연관이 있었다고 물론 연관을 찾자면 없지 않겠죠. 그런데 그런 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거죠. 이제 오히려 심리학명 이런 거라서 옛날 그림들이 주로 거대한 왕궁 같은 데 걸려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화라고 해서 거대 포맷인데 여러분들 한번 루브르 가면은 뭐 제리코 그림, 뭐 블라크와 그림 몇 미터씩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민혁명이 되면 이제 귀족에서 어디로 넘어요? 시민들로 넘어오죠. 시민들은 조그만 집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그림이 좀 작아지죠. 작아지면서 거기에 맞는 포맷을 갖게 된다든지 거기에 맞는 주제를 갖게 된다든지 이런 변화는 있겠지만 그게 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전 미술하고 현대 미술이 있는 단계에 존재를 하는 이 인상주의 책을 쓰시면서 사실주의, 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까지 같이 묶어서 쓰단 말이죠. 이렇게 구분하시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스스로 구별이 되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점점 이제 거쳐가지고 현대미술까지 이행하는 그 과정의 논리들을 이제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어떤 걸 과제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어떤 논리적인 문제가 생겨요.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유파가 등장하고 또 그런 것은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럼 그걸 또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유파가 생기고 이런 그 내러티브라 그러나요? 서사라 그러나요? 줄거리가 있거든요. 그걸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이제 최초로 모던한 태도라는 것, 예술에서 모던한 태도라는 게 나타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사실주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 그 쾌화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미술관에 가면 저 서양에 가가지고 박물관 가면 맨 걸려있는 그 쾌화들은 주제가 크게 세 개일 겁니다. 하나가 종교적, 성서, 두 번째가 신화, 또는 가끔 역사, 이 세 가지죠.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이스토리아라고 해요, 라틴어로. 영어로 말하면 스토리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는 거고요. 그것들은 이제 문학적인 텍스트가 있죠. 성서라는 게 있고, 문자로 기록된 신화 얘기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문자, 책의 시각적으로 번역한 거. 근데 그거 다 옛날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옛날 것들을 상상 속에만 있던 걸 눈앞에서 정말 생생하게 마치 지금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게 회화의 과제였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예술의 세계는 어디였냐면 판타지였던 거죠. 옛날 환상이었는데 그런 걸 깬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죠. 예술에서 그 가장 내용의 혁신을 이룬 게 사실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꾸르베는 뭐라 그러냐면 안 그리겠다는 거 그런 거. 그래서 왜 당신 그리면 천사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꾸르베가 천사요? 보여주세요. 그릴게. 한마디로 나타난 눈에 보이는 것만 그리겠다. 그래서 옛날 일종의 허구가 아니라 지금 바로 눈앞에 현실을 그리겠다는 거죠. 그게 사실주의고 그 바탕에는 분명히 미디어가 깔려있을 겁니다. 그때 새롭게 등장한 미디어가 바로 사진이거든요. 여러분 사진으로 판타지 찍을 수 있어요? 없죠. 사진은 반드시 피사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꾸르베 같은 경우는 그걸 좀 그 의식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사람의 사고방식이. 옛날에는 판타지적인 사고방식을 가졌으면 사진에 찍힌다는 건 사진은 뭐냐 항상 기록이고 증거고 그쵸 증명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과학적인 사고방식, 실용적인 사고방식, 실증적인 사고방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낭만주의가 깨지는 거죠. 이제 사람들 상당히 낭만주의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정말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사고방식으로 변하는 거고 내가 눈앞에서 정말 있는 걸 보지 않는 이상 안 그리겠다는 거고 그다음 옛날 회화는 눈에 보이는 건 똑같이 그리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이상미로 끌어올렸잖아요. 왜냐면 회화의 목적이 뭐예요? 아름다움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SNS에다 올리죠. 프로필 사진 올릴 때 그냥 올리지 않죠. 항상 포샵질하죠. 그래서 보통 그 사진 여러분들이 현실에 올라가면 별 관계가 없는 그 이데아죠, 이데아.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 아름다움이 아니라 이제 이 사람한테 예술의 목표가 바로 뭐냐? 예술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추구하는 거다. 사실을 추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현실이 아름답지 않으면 그걸 아름답게 만드는 건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꾸르베 그림들 보면 우중충해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사고방식이 확 변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실주의예요. 그 사실주의가 사람들 생각을 모던하게 만든 거죠. 최초의 모던한 의식인데 그래서 꾸르베가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옛날에는 그냥 아트리에서만 그릴 수 있었거든요. 모델 들었다가 연출해서 그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현실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어디로 나가야 돼요?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이제 유해각파죠. 바깥으로 나가서 작업하는 사람들. 또 그게 가능했던 게 바로 뭐냐면 튜브 물감이 나와요. 튜브 물감이 나와요. 옛날에는 그 아트리에서 알료를 갈아가지고 거기다 물감에서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예, 청정자 선생님은 그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만들어서 저희가 다 해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다 짤 수 있으니까 모마이이 된 거죠. 이제 그림이라는 게 나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주의고 인상주의자들은 사실주의를 그냥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주의자들이 그리던 그걸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풍경을 그리는 거고 눈앞에 보이는 파리 지역들의 삶을 그리는 거고 알죠? 몽마르트 언덕에서 나가는 이런 것들을 그리는 겁니다. 다만 이제 와세 문제가 아니라 하우의 문제 어떻게 그리느냐의 문제예요. 사실 꾸르베 그림 그리는 방식이 이제 전통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소재를 취하고 그림을 어디서 완성하냐면 아틀리에에서 완성해요. 그랬는데 바깥으로 나갔다고 한다면 진짜 진실하게 그리려면 사람들이 바깥에서 본 모습 그대로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야광 상태에서, 야외광 상태에서. 그래서 그렇게 그리기 시작한 게 이제 마네고. 그래서 마네는 사실주의자예요. 인상주의자 선구가 되긴 했지만 사실주의자고
그래서 인상주의자들은 만의 그 그림들 보게 되면 이렇게 그 볼륨감이 없잖아요, 그렇죠? 롤레피아라든지 아니면 풀바디의 접시 보면 이렇게 보통은 스케치를 한 다음에 드로잉을 한 다음에 이렇게 팍 연필로 팍 해서 흑백 컨트라스트를 해서 이렇게 입체감을 주잖아요. 근데 만의 그림 그게 없어요. 입체감이 없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외광 상태에서 보게 되면 스튜디오에서는 빛이 들어오면 밝은 부분하고 어두운 부분이 컨트라스트가 있어서 입체감이 있는데 공을 야외 상태에서 보게 되면 사방천지에서 반사광이 들어서 그림자를 지워서 입체감이 사라져요. 그러면 공이 공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원반처럼 보여요. 평면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 효과를 알았던 거는 만에는. 근데 만에도 사실 아틀리에서 배웠는데 그걸 어떻게 했느냐. 조명을 세게 때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효과를 낸 거죠. 그래서 꾸르베하고 싸움이 붙어요. 그래서 꾸르베는 뭐냐면 만의 인물은 스페이드의 여왕 같다. 왜 카드를 보면 여왕이죠. 꼬니까 만해가 또 앉지죠. 꾸르베의 인물들은 당구공 같다. 근데 이제 만해랑 꾸르베랑 다른 부분이 바로 뭐죠. 만해는 이제 완만이 아니라 무원만이 아니라 어떻게까지도 정말 바깥에서 본 대로 그리겠다는 거고 이게 인상파의 효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상주의가 등장하고 인상주의자들은 사물의 색깔에 관한 문제거든요. 옛날에 사물은 모두 다 고유색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광학이 발달하면서 아니다. 색깔이라는 건 결국 빛에 불과하다. 근데 빛은 매번 변한다. 그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면 사물의 고유색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매번 그려야 되는 거죠. 변할 때마다. 그래서 모네들이 보면 시리즈를 나온다. 로렉스보다 몇십 개씩 나오고 수련도 그냥 죽을 때까지 수련만 그리고 또 살았잖아요. 그렇게 간다든지 이건 이제 하우의 문제죠. 어떻게 문제를 그린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빛을 합하면 뭐가 돼요? 그러니까 물감은 삼원색이죠. 삼원색을 합하면 뭐가 되죠? 검정색이 되죠. 근데 빛을 합하면 뭐가 돼요? 그렇죠. 서로 안 맞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근데 빛은 빛은 합하면 합할수록 명도가 높아지는 가산혼합인데 물감은 합하면 할수록 어두운 감산혼합이에요. 그러니까 물감으로 빛을 그린다는 프로젝트가 불가능하다. 여기서 나오는 신대산주의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물감을 빨리 띄워서 개는 게 아니라 섞는 게 아니라 병치시키는 거죠. 빨간색, 그러니까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이 나오게끔. 그러니까 너희 망막에서 섞어라 이거라는 거. 이게 좀 신인상주의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신인상주의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 몇 가지 색만 사용하게 돼요. 빨강, 파랑, 노랑 세 가지 색만 사용하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엔 점이었다가 꾸르베도 이제 20가지 사용하다, 12가지 사용하다, 8가지 사용하다 점점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신약화에 가게 되면 이게 이제 거의 원색에 가까워지죠. 근데 원색이라는 게 굉장히 강렬하거든요. 이러죠. 그 다음에 점도 굵어져요, 이제. 신약화가 되면 스트로크라 해서 물감을 이렇게 찍 하면 사각형 모양 나오죠. 스트로크죠. 스트로크가 되고, 그게 빨강, 파랑, 노랑에 가까워지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들어서 눈에 비치는 대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느낀 대로 표현하는 게 돼요. 임프레셔니즘에서 임프레션은 뭐예요? IM이죠. 들어온 인상을 내가 받아 적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부터 안에서 어떻게 나가요?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익스프레션이 되죠. 요 경향이 신인상계의 후기예요. 볼신약 끝도 이미 생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까지 그림은 뭐예요? 밖에 들어온 시각적인 인상을 화폭에 옮기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그림에 있는 인상, 이 이미지는 바깥이 원천이 아니라 어디서요? 내 안에서 바깥으로 나간 거다. 그러니까 재현론이 이제 표현론으로 변하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고호 같은 경우에 고호는 이제 스트로크가 길어지죠. 선이 되버리죠. 굵은 선이 돼가지고 쭉 나가는 거고요. 그쭉 되면 사실은 뭐가 되냐면 전도라는 게 필요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임프레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도라는 게 필요 없어집니다. 그럼 고객 보면 그게 없어지죠. 그래서 굵은 선으로 마크를 한 다음에 선을 붙이자고 이제 후기 인상주의가 시작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과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하려고 하고 이런 가운데 어디까지 넘어가냐면 이제 그러니까 고고의 그림이나 아니면 고객의 그림 속에서 그 색깔은 바깥의 대상의 색깔을 담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고고의 그림을 봤지만 정말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느껴지는 대로고 그건 사실은 받아서 그냥 간 게 아니라 고고의 내면에서 이게 나가는 거죠. 익스프레션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현대 미술의 원리입니다.
현대미술은 이미지를 딱 보면 항상 우리는 어떤 버릇이 있어요. 바깥에 있는 대상 찾잖아요. 없어요. 어떤 거랑 비슷한 걸 찾게 되는데 그렇죠. 사실은 비슷한 걸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심상이죠. 여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의 변화가 이미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현대미술로 오면 그림을 보고도 일단 무제라고 적혀있는 그림들도 굉장히 많고 본 다음에 알고 있는 형태가 내가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도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림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게 현대미술의 특징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잘못된 관습을 투사를 하는 거죠. 이른바 후기부 인상주의가 이제 고급 고객 라인이 있겠고 또 한 사람이 세잔이에요. 세잔이 있겠고 사실은 후기 인상주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인상주의 다음이라는 뜻이에요. 인상주의랑 사실상 별 관계도 없죠. 인상주의의 펜에서 나왔지만 인상주의를 이미 떠난 겁니다. 그랬을 때 왜냐하면 인상주의자는 눈을 정말 보이는 대로 그리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벌써 후기 인상주의는 그거는 포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후기 인상주의자는 특히 색채의 문제예요. 정말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보이는 대로. 그러니까 사물이 갖고 있는 모델이 갖고 있는 색하고 전혀 상관없이 색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잔 같은 경우 형태의 문제입니다. 형태를 좀 더 기하학적으로 단순화하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림에 등장하는 게 바깥에 옛날에 윤곽은 바깥에 있는 모델 윤곽을 그대로 닮아야 되고 그다음 색감은 바깥에 있는 대상의 색을 그대로 닮아서 이게 가짜지만 마치 진짜처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회화였는데 이제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색이 자유롭게 사용되고 그다음 뭐야 형태도 자유롭게 사용되고 그럼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 결국은 어떤 생각에 도달하게 되면 아무것도 모사하지 않고 아무것도 재현하지 않고 오로지 형태와 색채의 놀이로만 된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추상회화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마티스와 피카소, 그러니까 마티스는 색채죠 주로. 그다음 피카소는 형태, 요 문제. 형을 해방시킨 사람이고 마티스 색을 해방시켰는데 마티스와 피카소도 완전한 추상까지는 가지 않아요. 완전 추상까지 가려다가 너무 추상까지 가면 다 돌아와 버립니다. 그래서 마티스나 피카소의 화면에 아직도 알아먹을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그게 확 가고 자는 게 그냥 칸딘스키입니다. 1913년에 칸딘스키가 딱 냈는데 그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그림 보면 뭐예요? 그렇죠? 그 다음 어디를 찾아가요? 눈이 쭉 내려가죠. 제목 딱 보죠? 그리고 부재 무섭고 이렇게 써있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보는 건 형과 색, 그러니까 음악과 비슷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음악의 음표는 아무것도 모사하지 않지만 현실에 아무것도 담지 않았지만 음악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죠. 그와 마찬가지 칸딘스키의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피카소와 마티스가 왜 수수추상까지 가지 못했느냐. 가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정말로 그러면 색과 색이 순수한 놀이가 되어버린다면 회화가 사소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백화점에서 뭡니까 물건 사주면 포장지랑 뭐가 다른데 집에 있는 벽지랑 뭐가 다른데 이 질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가려다 나시와 가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칸딘스키가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사하지 않는 음악도 우리 감동을 받지 않느냐. 베토벤의 음악이 뭘 모사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베토벤의 음악에서 위대한 휴머니즘을 느끼고 하지 않느냐. 그림으로도 그걸 할 수 있다. 형태와 색채, 아무것도 모사하지 않는 형태와 색채의 배열만 가지고도 음악에서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이론을 세운 게 칸딘스키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순수추상이고요. 그래서 이제 현대예술 보면 자꾸 옛날 관습을 이렇게 투사하려고 그러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즐기면 돼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이는 대로 즐긴다라고 하는 게 현대미술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다면 인상주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사랑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상주의가 아마도 제일 좋아하는 게 인상주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 팔린 거 우리가 제일 많이 나왔거든요. 왜 그러냐면 옛날 예술들은 우리한테 거리가 멀어요. 옛날 종교가 우리 감동시키지 못하거든요. 뭐 제우스하고 아프로디테나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 삶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고 정말 2000년 전의 사람들이잖아요. 기독교 예술만 해도 거의 뭐 중세가 언제적인 얘기니까 몇백 년 전의 얘기고. 근데 현대는 또 뭐예요? 이건 알아볼 수가 없죠. 일반 대중들의 입장에서. 근데 제일 만만한 게 이제 인상주의죠. 적당히 현대적이면서도 우리 삶이 그 안에 들어가 현대적인 삶이 들어가 있으면서도 알아먹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미술이 아마 인상주의 미술일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그 가장 사랑받는다라는 측면에서 흥미로운 게 있는데 이른바 그 이발소 그림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키치. 예, 굉장히 키치하게 지금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인상주의 회화들이 모작으로 아니면 그냥 프린트한 것으로 이발소를 포함해서 일상적인 장소들에 많이 걸려있단 말이에요.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곳에 다 걸려있죠. 근데 그렇다는 거는 그만큼 어떤 실내 공간에서 인테리어로 작용하기도 효과적이다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글쎄요, 그건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걸려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인상주의 가지고 무슨 인테리어라거나 이럴 때는 사실 안 어울리죠. 좀. 왜냐하면 우리 건물 자체가 이 모던하잖아요. 사실 여기엔 잘 안 어울리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긴 하지만 아마도 인테리어 원리는 되게 현대미술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모더니즘, 여러분들도 미니멀리즘 좋아하잖아요. 가구 살 때 우아미 가구 살래요? 이케아 살래요? 다 뻔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벌써 여러분들 취향이 모던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근데 현대미술이라는 게 사람들이 그냥 그런 인테리어로서 즐기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안에서 작가랑 교류하고 싶고 교감하고 싶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현대미술은 그걸 거부하거든요. 많은 경우에 굉장히 엘리트주의이기 때문에. 근데 현대 작가들한테 선생님 작품 너무 좋았어요. 그럼 그분들 상처받습니다 니값게 내 걸 이해했단 말이야. 근데 그렇지. 이건 기본적인 엘리트도 있고 내 예술은 말이야 30년 후에나 이해가 되게 되는데 네가 벌써 이해했다고? 그 짜증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부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현대미술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층위, 왜 예술 작품을 즐기느냐 몇 가지 층위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perceptual pleasure라고 해요. 감각적인, 그러니까 지각적인 쾌감, 예쁘잖아요, 뭐 이런 것들. 두 번째가 emotional movement가 있습니다. 정서적인 감동, 딱 보고 찡하게 감동받는다. 세 번째가 지성적인 쇼크예요. intellectual shock, 그래서 지성적인 충격을 받는 거고. 네 번째가 아마 spiritual한 측면일 겁니다. 영적인 거. 그래서 이 네 가지 층위가 있는데 대개 이제 고전적인 예술들은 두 가지거든요. 감각적인 쾌감을 주면서 보기 예쁘고 뭐 이러면서 찡하게 와닿고 아마 여러분들 그거 좋아하는 것도 그 두 번째 이모셔널한 부분일 겁니다. 근데 현대에서는 굉장히 건조하거든요. 왜냐면 두 가지보다 뭘 지적인 쇼크를 강조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현대 예술을 이해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많이 알아야 되고 철학을 알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그 자체가 엘리트주의고 일반인들의 접근을 잘 허용하지 않는 엘리트주의가 있는 데다가 정서도 굉장히 메말라 있어요. 그런 데다가 알려면 그 이해를 하려면 현대 미술사를 이해해서 그게 왜 새로운지를 알아야 되는 이런 거란 말이죠. 근데 일반 대중한테 그걸 요구하면 뭐 하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인상주의 예술을 좋아하는 거랑 같은 거죠. 음악도 마찬가지. 현대만 여러분 못 들어요. 고분입니다. 보통 여러분들 좋아하는 게 클래식적이죠. 그런 거죠. 네. 말씀 듣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부분이 폴 세잔 이야기였는데요. 폴 세잔이라고 하면 정말 이제 현대로 넘어오는 단계 직전에 있는 작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영화 감독들, 특히나 이제 프랑스에서 누갈바그 시기라든가 이런 시기의 감독들 인터뷰를 보면 회화 작품들 중에서 폴 세잔 이야기를 특히 많이 한다는 거죠. 그게 아까 설명하신 부분들 중에서 무엇이 보이느냐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갖고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로 옮겨가는 단계에서의 고민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흑인상주의자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고흐는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세잔 그림을 좋아하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면 일단 조금 시각적으로 혼란스럽거든요. 혼란스럽고. 그런데 제가 미술사에서 영웅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한 두 사람 정도 꼽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가 폴 세잔, 또 한 사람이 듀샹. 이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건데 세잔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은 사람들이 500년 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을 의심에 붙인 거예요. 왜냐, 르네상스 이후로 사람들이 원근법에 따라서 그림을 그렸잖아요. 원근법. 근데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보는 세계랑 원근법의 세계는 다르거든요. 아마 여러분 카메라로 찍으면 그 원근법적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근데 카메라 렌즈가 몇 개입니까? 렌즈가 몇 개요? 하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로 찍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눈이 몇 개예요? 두 개는 다르잖아요. 카메라를 그냥 찍을 때 항상 어떻게 돼요? 흔들리면 안 되죠. 고정시켜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 볼 때 항상 이렇게 고정하고 봐요? 움직이면서 보죠.
그다음에 포커스를 맞춰도 카메라 한번 포커스 맞으면 찍고 말지만 우리는 계속 보고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볼 때는 내가 여러분들 볼 때부터 원급법 소신점 딱 찍고 하나를 딱 찍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를 한 번씩 다 찍어서 그 각각의 사진을 컴퓨터에서 합성해서 하나의 전체 그림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게 아구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는 거죠. 세잔의 그림에 보면 이게 서로 아구가 안 맞아요. 세잔은 바로 그겁니다. 세잔은 내가 볼 때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원근법은 귀약이고 사실은 인문적인 귀약이죠. 우리는 두 눈으로 보는데 한 눈으로 보기를 약속하고 우리는 뭡니까? 움직이면서 보는데 저쪽은 움직이기 아니라 고정시켜서 보기로 하고 우리 안구는 뭐예요? 구면이잖아요. 근데 이걸 평면 이것도 굉장히 인공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세잔이 뭐냐면 내가 보는 세계는 그렇게 안 보여. 이게 위대한 사람입니다. 500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다 원근법적인 재현이라면 원근법이라는 세계에 대해서 가장 올바른 재현 방식이다. 그림 그리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세잔은 혼자서 아닌 것 같아. 내 눈은 그렇게 안 보여라고 얘기한 사람이죠. 이렇게 세잔 그림 보면 이게 시점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게 왜냐? 여러분들 그런 그림들을 보면 항상 소실점과 내가 일치가 돼요. 그렇죠? 소실점의 중심이 딱 하고 내가 일치가 될 때 그게 그 그림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게 되는 거예요. 화가가 함께 봤던 거고 있죠. 그게 내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잔의 그림을 딱 보면 그 소실점이 시점이 여러 개잖아요. 그러니까 일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딱 조합이 힘든 그림이고 이미 거기서부터 이제 뭐예요? 그림을 보는 방식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고전적인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방식과 세잔의 그림을 좋아하는 건 사실 이거죠. 굉장히 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성적인 거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벌써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현대배화에 갖고 있는 그 특성, 감동을 준다거나 아니면 지각적으로 쾌감을 준다거나 이런 것보다도 굉장히 지적인 쇼크를 우리가 여태까지 세계를 바라본 모습이 잘못됐던 거였어.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생리학적인 거 뭐예요? 이렇게 딱 봐서 사진을 딱 찍고 눈 생리학적으로 봤다면 세잔은 바로 뭐냐? 우리가 세계를 지각하는 건 뇌과학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고 여기 보고 이거 해서 뇌에서 합성하고 종합합니다. 이런 인식이 이제 거의 들어가는 거고 저쪽은 굉장히 과학적인 수학적인 눈이잖아요. 정신의 눈으로 봤는데 이건 정신의 눈이 아니라 육체의 눈. 그러니까 촉각적인 지각, 온몸을 움직이면서 보는 지각 이런 방식으로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세잔이 왜 위대한지를 안다는 것은 딱 봐서 이렇게 딱 보면 좋아야 되는데 막 헷갈리고 혼란스럽고 이런단 말이지. 이런 그림을 좋아하게 된다는 건 벌써 다른 기준이 있는 거죠. 좋은 그림에 대한 다른 기준이. 이게 나한테 감동을 줬다거나 아니면 딱 보니까 예쁘다라거나 아름답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 대단하다 이런 거는 충격이야. 이 500년 동안 이렇게 그렸는데 이 사람이 이걸 엎었네? 여기에 대한 이해에서는 이런 게 인텔렉처 쇼크, 지성적 충격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보통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죠.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걸 보면 역시 그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게 최근으로 올수록 더 강해지는 경향이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 앞에와 다음이 무엇이 다른지를 알아야 결국은 감상법이라는 것도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흔히 예술이라고 하면 뭐 듣기 좋은 거, 보기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지적인 충격을 주고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통찰을 주기 때문에 좋아할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보고 좋은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천대회를 볼 때 굉장히 쫄지 마세요. 그냥. 쫄지 말고 어차피 미술관 딱 가면 굉장히 기죽죠. 옆에 있는 사람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크게 다르지 않으셔도요.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남들은 뭐 아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하고 같은 상대로 심지어는 나 같은 사람이 가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작가의 작품을 이해하려면 그 작가의 과거부터의 작품 경향을 다 알아야 되고 또 그게 속하 있는 이 흐름들 속에서 뭐가 다른지 알아야 되는데 저만 해도 그런 지식 다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저도 미술관 딱 가면 여러분들하고 크게 안 다르니까 결코 쫄지 마세요. 그냥 내가 보고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보고 좋으면 좋다라고 느끼는 게 이제 전 중요하다고 보고 다만 이제 그걸로 그림을 다 알았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뭐죠?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그러니까 넓고 얇은 지식을 가지고 지적 대화는 못합니다, 여러분. 지적 대화를 한다는 착각을 주지만 주관적 만족감을 주지만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처음에 딱 보고 좋은 거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겁니다. 다만 거기서 머무는 게 문제고. 그렇다고 이것만 있어가지고 이거를 무시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마음에 들면 마음에 드는 거고 그게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또 너무 이렇게 깎아내릴 필요는 없다고 봐요. 진중권 선생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그런 인상주의 화가 작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저는 인상주의 싹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건 주로 그 세잔 쪽 있잖아요. 세잔 같은 말들을 좋아하고 특히 이제 저는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이런 것보다는 이쪽을 더 좋아하고 고전회화보다는 아무래도 현대회화 쪽을 더 좋아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이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인상주의자들 중에서 잡아야 된다. 하나를 골라내라고 한다면 이제 그 모네거든의 루행성당 연작 있잖아요. 수십 번 그리거든요, 똑같이. 그 실험 정신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은 앤디 워홀이 똑같은 걸 수십 번 이렇게 찍어내잖아요. 그런 상당히 비슷한 느낌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수련도 저는 별로고, 그 루행성당, 루행성당을 사실 그걸 그릴 때 어떻게 되냐면은 사진을 이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번 옛날에 읽었는데 그 근거를 찾기 위해서 다시 찾는데 못 찾겠더라고. 어쨌든 내가 옛날에 어떤 읽을 책에 따르면 사실 왜냐하면 빨리 그려야 되잖아요. 빛은 바로바로 변하고 스쳐가는 거를 바로 잡아야 되는. 근데 이걸 문제 앉아가지고 3차원 입체를 2차원 평면에 옮겨놓는 게 화가한테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진 딱 갖다 사진 이미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일단 빨리 뜻 형태를 빨리 처리하고 일단 색채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모습들이 되게 다 비슷해 보이죠. 거의 똑같은 모습인데 색채만 쫙 달라지는 시리즈가 수십 장이 쫙 되는데 그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